중도파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중도란 없다. 김남국을 징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개별 이슈에 대해서 뚜렷한 찬반 자신의 입장을 가지고 있고, 다만 그들의 응답 결과를 전체 평점을 내보니까 마치 중간에 있는 것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정치의 숲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일원의 총선 전략 어느덧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정치의 숲 애청자 여러분, 우리 정치의 숲 유튜브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지난 15일 일주일 전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가 많은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상당수 국민을 향해서는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을 찍은 데 반해서 과거사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고 있는 뻔뻔한 일본에 대해서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축켜 세웠습니다. 일본 현지 언론들이 윤 대통령의 광복절 메시지에 대해서 환호하는 그런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나라 대통령이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또 우리 러브 바스켓 87님 가장 최고의 애청자님이신데, 저도 무당층입니다. 허리업. 강심수정님, 네, 고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집권 세력의 독주를 제대로 견제조차 하고 있지 못한 어떤 거대 야당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요즘 정치 상황을 보면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정말 정치가 필요 악이구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난세 중에 난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내시고 오늘 시원한 하루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를 어떻게 넘기죠?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총선이 한 7달 반 정도 남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그랬던 것처럼 각 정당이 소위 외연 확장 전략, 그러니까 중도 타령을 이제 시작할 때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 중도층의 그 특성이 어떻고, 그동안 특히 민주당이 구사했던 중도화 전략이 성공한 사례가 있었는지를 한번 잠깐 살펴보고요. 특히 이 중도층이 소위 중도층이라는 사람들은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중도파는 중간에 없다. 이건 조지 레이코프 교수께서 일관되게 주장하시는 내용인데, 관련해서 첫 번째 꼭지에서는 중도화 전략을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 꼭지에서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의 주요 여론 동향을 살펴보면서 여야에 발생했던 그런 악재가 누구에게 유불리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중도층의 특성을 이해하기 전에 이 슬라이드는 이제 아마 지난 시간에 선을 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2004년 17대 총선부터 최근 선거인 2020년 총선까지 5차례, 그러니까 20년 동안의 역대 총선 비례대표 득표율을 살펴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평균 대략 한 35% 안팎의 고정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비례대표에서 정의당이나 제3지대에 있는 군소정당을 지지한 투표한 유권자가 대략 29%, 약 10명 중 3명 정도가 어떤 전략적 교차 투표층으로 지난 20년간 존재를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일관되게 찍어온 약 35% 안팎의 투표층은 양당의 고정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런 그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만은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대략 한 34% 정도, 국민의힘이 한 37% 안팎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저 지지층만 가지고는 지역구 선거는 대체로 이제 대부분의 지역구에서 양자 구도가 이제 전면화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고정 지지층만 가지고 지역구 선거에서 현재 지금 253석이 걸린 지역구 선거에서 양당이
승리하기는 지금 난망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각 정당이 선거가 임박하면 소위 외연 확장 전략, 중도 타령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외연 확장 전략을 통해서 비례대표 선거에서 제3지대로 빠져나가는 저 소위 스윙보터, 그러니까 저들이 소위 이제 무당파라고 할 수 있겠죠. 약 30%에 달하는 유권자층을 누가 더 많이 견인할 거냐, 이게 이제 내년 4월 10일 총선의 운명을 가르는 이제 핵심 이슈가 될 텐데,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면 국민의힘은 소위 보수 정당이잖아요. 보수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좌클릭 행보를 통해서 성공을 거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6년 지방선거 앞두고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이끌던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을 지방선거 공약으로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보수 정당으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지금으로부터 약 17년 전이잖아요.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진보적 정책을 제시했고, 지방선거에서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거둔 선거 역사상 최대의 압승을 거둔 적이 있죠.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역시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 이런 진보적 의지를 선점하면서 대선에서 정권 연장에 성공했죠. 반면에 우리 민주당은 대략 2006년 전후 열린우리당 시점부터 소위 이제 중도 타령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이후 여러 차례 그런 유사한 사례를 반복했는데, 민주당이 시전한 중도화 전략은 단 한 번도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럴까?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 좌클릭을 해서 성공한 사례는 있는데, 진보 정당이 우클릭, 소위 중간지대로 걸음을 옮기는 전략을 구사해서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 핵심 원인을 찾자라면 바로 유권자들의 특성을 우리가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드루 에스턴이라는 미국 에모리대 심리학자 교수가 2004년에 진행했던 실험 결과와 그 뒤에 살펴볼 또 조지 레이코프 교수의 중도란 없다라는 그런 가설이 과연 유권자 지형에, 미국이나 한국 지형에 얼마나 적확하고 또 현재도 유효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관련해서 이 두 학자의 가설을 국내 유권자, 국내에도 과연 타당한 건지를 2012년 대선을 앞두고 EBS 킹메이커 제작팀이 실제로 그 깊이 있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례도 오늘 좀 간략히 살펴보고요. 또 관련해서 저희가 2020년 총선을 앞둔 2019년에 이 조지 레이코프 교수의 중도란 없다라는 가설이 역시 유효한지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간략한 실험을 했었는데, 관련 내용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 드루 에스턴 교수의 실험 내용을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이 교수님이 미국 유권자들의 이런 투표 행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본 후 내린 가설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인간은 평소 자신이 믿고 있는 것에 반하는 정보는 외면하고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 정보는 최대한 받아들일 것이다. 일명 확증 편향이죠. 이 확증 편향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러한지를 당시 이제 공화당, 민주당의 열성 당원 15명씩을 선정해서 실제로 실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부시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존 케리 상원 의원, 그리고 평소 무당파적 기질을 갖고 있던 톰 행크스라는 배우, 이 세 사람의 어떤 시점에 따라서 모순된 언행 6가지씩을 제시하고 각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 세 사람에 대한 그런 모순된 행동에 대해서 1부터 4까지 점수로 이제 모니터를 보고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했는데, 예상대로 민주당과 공화당 열성 당원들은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후보에 대한 어떤 그 모순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반면에 상대 당 후보의 모순에 대해서는 이 냉혹하게 평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실험을 진행하면서 fMRI라는 기능 자기 공명 영상 장치를 사용해서 역시 그 실험에 참여한 30명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까지를 이제 분석을 시도를 했는데, 이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의 모순이 나타날 경우에는, 예를 들면 민주당 당원이 존 케리 상원 의원의 뭐 전과 후에 어떤 그 언행의 모순이 제시됐을 때는 전두엽, 예를 들면 감정을 처리하는 뇌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반대로 부시의 모순을 제시했을 때는 이성을 관장하는 뇌가 굉장히 활성화되더라. 그래서 이게 실제로 실험 결과에서도 그렇고 뇌의 작동 역시 사람들의 이 확증 편향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더라, 이런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이 드루 웨스턴의 2004년 실험을 약 8년이 지난 2012년에, 그러니까 제 18대 대선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죠. 당시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던 EBS 킹메이커 제작팀이 이 드루 웨스턴 교수의 가설과 실험 결과가 과연 국내에도 타당한지를 유사한 방식으로 검증을 했는데요. 실험을 했는데, 실험 방법은 이제 화면에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A 후보와 B 후보, 그리고 이제 정파와 무관한 방송인 C 세 사람의 모순된 진술 5가지씩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해당 당사자들의 모순 점수에 대해서 각각 1점에서 4점까지 점수로 이제 표기하도록 실험을 진행했는데, 예를 들면 A 후보는 지난해에 내가 대권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 A 후보가 올해, 그러니까 해가 바뀌어서 올해에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모순된 이제 그 A 후보의 실제 작년과 올해의 그 영상과 메시지를 제시하면서 이 후보의 언행에 어떤 모순이 있는지 그 모순 정도를 측정해달라라고 제시한 거죠. 추정컨대 저 A 후보는 아마 문재인 후보를 지칭하는 것 같고요. B 후보는 기업형 슈퍼마켓 설립을 규제해 대형마트로부터 시장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서 B 후보는 외국계 대형마트 설립이 보장된 한미 FTA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모순된 거잖아요. 앞과 뒤의 언행이. 이거는 아마 메시지는 추정컨대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인 C씨는 어느 방송에서는 지난 9년간 채식만 하고 있다라고 본인이 말을 했었는데, 얼마 지나서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는 뭐 고기를 열심히 먹는 장면을 또 내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이 A, B, C에 대해서 모순 정도를 1점부터 4점까지 측정해달라. 역시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제 실험 참가자들이 측정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는데, 그 결과를 요약해 보면 저 슬라이드와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험에서는 그 앞에서 제시한 이제 그런 각 세 사람의 그 모순 상황을 제시하고 그걸 이제 점수로 표기하도록 했는데, 예를 들면 상단 슬라이드의 맨 왼쪽을 보시면 A 후보의 모순 상황을 A 후보와 B 후보 지지자들이 측정한 수치를 지금 그래프로 표기한 겁니다. A 후보 모순 상황에 대해서 A 후보 지지자들은 뭐 2점을 약간 넘었고요. 반면에 B 후보 지지자들은 뭐 3.5점을 상회하죠. 그러니까 A 후보 지지자들은 A 후보의 모순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게 평가한 반면에 B 후보 지지자들은 A 후보의 모순 상황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게 평가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역시 반대로 B 후보의 모순 상황에 대해서 A 후보 지지자들은 아주 냉혹하게, 그리고 B 후보 지지자들은 아주 관대하게 평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방송인 CC, 그러니까 정파와 무관한 방송인 그 CC의 모순 상황에 대해선 A 후보나 B 후보 지지자 공이 거의 유사한 그런 평가를 내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첫 번째 실험을 마친 직후에 이 실험은 사실은 당파성에 따라서 이 확증 편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걸 측정하기 위한 실험이다. 그래서 각 후보의 그런 상반된 모순 상황을 보여주고 실험을 하는 것이다라고 그 실험 방법, 의도를 설명해 준 다음에 다시 재실험을 했는데, 역시 유사한 결과가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킹메이커 제작팀이 이 실험을 통해서 내린 결론 역시 앞서 살펴본 그 웨스턴 교수의 실험처럼 이 확증 편향이 심각하더라. 우리 대한민국 유권자들도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모순에 대해서는 매우 감성적으로 관대하게 평가하는 반면에, 자신이 반대하는
정당이나 후보의 모순에 대해서는 매우 이성적인 어떤 냉철한 원칙적인 태도를 취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이제 주변에서 어떤 정치 얘기를 하다 보면 팩트를 가지고 말을 해도 그걸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꽤 종종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또는 후보의 모순에 대해서는 그게 팩트일지라도 그걸 하기 위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여와서 결국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죠. 그래서 종종 우리가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제 그런 어떤 확증 편향이 지금 우리 정치 일반에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다. 관련해서 이제 그 실험 결과를 좀 더 그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면 A당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서 A 후보가 모순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적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살펴보셨죠. 두 번째,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모순을 알아내는 정도의 차이가 거의 2배에 달했다. 굉장히 이 편향이 큰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반면 평소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성향과 전혀 무관한 방송인의 모순 상황에 대해서는 진보 보수 지지자 모두 거의 동일하게 3번을 눌러서 비슷한 평가를 내렸다. 그리고 fMRI를 통해서 뇌의 그 활동 상황을 관찰해 보니까 반대 후보의 모순을 지적할 때보다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의 모순을 지적할 때 감정, 이성이 아닌 감정을 처리하는 부위가 매우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거운동에서 보수와 진보 양 진영에 있는 앞에 그 비례대표 선거 살펴보셨잖아요. 양 진영에 있는 30% 안팎의 어떤 그 반대편 지지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접근하는 것은 그 전략은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그들은 당신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의 고정관념, 확증 편향이 매우 심각하다라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EBS 킹메이커 제작팀도 그 중간 결과를 내린 바 있고, 다음으로 이제 살펴볼 거는 이 조지 레이코프 교수의 가설입니다. 중도란 없다. 다만 이중 개념주의자만 있을 뿐이다. 뭐 이분이 지금 미국 민주당의 어떤 그 선거운동 자문, 고문 뭐 이런 역할을 아주 맹렬히 하시는 분이고,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프레임 전쟁 이런 역작을 내신 분이죠. 지금도 굉장히 맹활약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도 역시 이제 당시 이 킹메이커 제작팀이 앞선 그 웨스턴 교수의 실험 외에 이 조지 레이코프의 주장이 과연 우리 국내에도 타당한지를 역시 이 가설을 실험을 그 동일한 그 조사에서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가설은 그거고요. 중도주의자 성향은 각 이슈의 중간 지점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중도는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슈의 성격에 따라서 때로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진보적, 때로는 보수적 태도를 취하는 이중 개념주의자이다. 즉 중도란 없다. 중도파는 없다. 그러니까 중도파는 중간에 있지 않다라는 이제 조지 레이코프 교수의 가설을 상정하고, 사전 조사를 통해서 자기가 보수파라고 생각하는 사람, 진보 또는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 대략 3분의 1 정도씩 해서 총 99명을 실험실로 이제 불러들여서 실험을 하게 되는데, 밑에 20가지 사회적 이슈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자문을 받아서 그 당시에 보수와 진보의 어떤 첨예한 그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무상급식부터 사형제도까지 20가지의 이슈를 선정해가지고 이슈에 대해서 저 99명의 보수, 진보, 중도파들에게 이 개별 이슈에 대한 본인의 태도를 이제 표기하도록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의제 중에 18개 문항에 대한 평점을 보면 보수는 평균 2.4점을 기록했고 진보는 4.0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3.0이 중간지대라고 보시면 될 텐데, 보수층은 0에 가깝고 진보층은 5에 가까운 상당히 상반된 태도를 보였고, 중도층이라고 자신을 중도층이라고 했던 32명의 실험 참가자들은 평균 3.3점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약간 진보적 성향에 약간 가깝지만 어쨌든 중간 점수인 3.3 정도에 근접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체 20개 문항 중 18개 문항, 나머지 사형제도나 2개 문항에 대해서는 뭐
본인이 보수든 진보든 중도든 별 차이가 없었고 18개 문항의 총 평점이 저렇다라는 거고, 그렇다라면 이 18개 주제에 대해서 이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뭐 3.0 수준을 기록한 게 아니라 이들의 응답 결과 총 전체를 가지고 항아리에 넣고 저어서 잘 섞으니까 평점이 대략 3.0 수준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즉 중도파 역시 개별 주제에 대해서 중도가 아닌 보수 또는 진보적인 뚜렷한 본인의 태도를 입장을 취했다라는 거죠. 그 왼쪽 슬라이드 보시면 경제 성장이 먼저냐 환경 보호가 우선이냐 뭐 이 주제에 대한 응답 결과인데, 보수층이라고 한 사람들은 평점 2.4 정도를 나타냈고요. 진보층은 3.9점으로 진보적 태도가 강한 걸 알 수 있죠. 중도층은 전체 응답 결과의 평점이 약 3.17 중간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우측의 의료 민영화 도입 찬반 역시 보수는 찬성이 매우 높고 진보는 반대가 높고 중도는 중간 수준에 위치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체, 그러니까 중도라고 실험에 참여한 32명의 전체 응답 결과가 대략 그 평점이 3.0 안팎이라는 것이지, 개별 이슈에 대한 각각의 태도를 살펴보면 매우 또렷하게 찬반으로 갈리는 걸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중도파들의 이 실험 결과 20개 주제 중에서 부자 증세나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또렷한 진보적 성향을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대북 전단지 살포나 KTX 민영화 문제, 그러니까 대북 문제나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비교적 보수적 성향을 띄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사용제도나 신규현역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했다. 이렇게 이제 이 20개 조사 결과를, 실험 결과를 좀 요약할 수 있는데, 앞에서 살펴본 환경 보호가 먼저냐 경제 성장이 우선이냐 이 질문에 있어서도 보시면 중도파 32명 중에 15명은 반대, 그러니까 환경 보호가 우선이다라는 거고, 13명은 그 경제 성장이 우선이다라고 응답을 했고, 2명만 어느 쪽도 아니다. 그러니까 뭐 환경을 우선하든 아니면 경제 성장이 우선하든 본인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라는 태도를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32명 중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29명은 28명은 또렷한 자기 입장을 갖고 있었던 나타낸 거죠. 역시 인터넷 실명제를 전면 실시해야 된다. 이 의지에 대해서도 14명은 반대를 표명했고 13명은 찬성을 표명해서 찬반이 팽팽했고 3명은 어느 쪽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32명 중에 평균 한두 명, 두세 명 정도만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찬성 또는 반대에 대한 각각의 또렷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소위 중도라는 사람들의 응답 결과를 전체 뭉뚱그려서 평균치를 내보니까 중간 지점에 있다라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몽땅 다 중간 지대에 머무르고 있는 유권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관련해서 이 조지 레이코프 교수의 가설을 킹메이커 제작팀이 실험한 사례에서 저희도 좀 그 아이디어를 착안해 가지고, 과연 2019년 시점에 저희가 이제 좀 단편적이지만 ARS 방식으로 역시 이 가설을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당시 전국 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조사 기간은 2019년 10월 말이었습니다. ARS 휴대전화고, 그 당시에 이제 5대 권력기관 신뢰도, 정부, 검찰, 법원, 언론, 국회, 그리고 이제 5대 쟁점 이슈, 그 당시에 굉장히 첨예하게 막 그 여야가 맞닥뜨리고 있던 이 쟁점 이슈의 찬반을 이제 측정을 해봤는데, 먼저 5대 권력기관 신뢰도 종합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그 슬라이드 하단 그 표에 보면 이제 우측에서 두 번째가 중도잖아요. 중도의 응답 결과를 보면 보수와 진보의 정확히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부, 검찰, 법원, 언론 네 개 기관의 신뢰도는 보수와 진보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오히려 중도파가 가장 낮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박하게
국회를 이제 평가하는 거죠. 추정컨대 중도파는 어떤 당파성에서 좀 비교적 자유로운 유권자층이다 보니까 보수나 진보층보다 오히려 비교적 국회에 대해서 좀 냉철하게 평가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5대 기관 5대 권력기관 신뢰도를 살펴보면 국회 신뢰도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신뢰도는 역시 앞에서 살펴본 EBS 킹메이커 제작팀의 실험 사례처럼 중도층의 응답 결과가 보수와 진보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개별 항목에 대한 응답 결과를 좀 살펴볼 텐데, 먼저 문재인 정부 신뢰도는 전체 응답층에서는 5점 만점에 2.86점, 그러니까 중간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2.5점이 이제 중간 지점이니까요. 약간 상회하는 그 평가가 나왔는데, 진보층에서 가장 높고 보수층에서 가장 낮고 중도층 역시 전체 평점과 거의 유사한 2.82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측에 보시면 이 조사에 자신을 중도라고 응답한 사람이 1000명 중에 500명이었습니다. 이 500명이 문재인 정부 신뢰도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따로 지금 구분을 해놓은 건데, 500명 중에 문재인 정부를 불신한다 243명, 신뢰한다 201명, 그리고 어느 쪽도 아니다가 56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00명 중에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고, 나머지 9명은 찬성 또는 반대, 그러니까 불신 또는 신뢰에 명확한 자기 입장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역시 그 평점을 내보니까 중도파의 응답 결과가 전체 응답 결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더라. 다음으로 검찰 신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역시 전체 응답층은 검찰 신뢰도와 관련해서 2.6점으로 평가를 한 반면 했고, 보수층에서 가장 후하게 평가했고 진보층에서 가장 박하게 평가를 했죠. 그리고 중도층은 역시 전체 평균치와 동일한 2.60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우측에 500명의 중도파들의 응답 결과를 따로 분류를 해보면 검찰에 대해서 불신한다가 252명, 신뢰한다 159명, 그리고 89명은 어느 정도 아니다라는 입장 평가를 유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 신뢰도 문항과 관련해서는 뭐 10명 중에 한 1.89명 정도가 중간을 선택했고, 나머지 8명이 넘는 사람들은 명확한 자기 태도를 밝혔습니다. 법원 신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전체 평점이 2.53, 중도파의 평점이 2.53 역시 동일합니다. 500명의 응답 결과를 따로 보시면 역시 법원에 대해서 신뢰한다 106명, 불신한다 250명, 그리고 뭐 특별한 입장이 없다가 143명. 다음은 이제 언론 신뢰도인데요.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이 언론 신뢰도 문제도 도마에 오르잖아요. 지금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공영방송, 언론의 어떤 자유가 축소되고 위축되는 거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언론 신뢰도에 대해서 전체 응답층은 2.21점으로 박하게 평가를 내렸어요. 역시 보수에서 조금 후하게 평가하고 진보가 가장 낮게 평가했고, 중도파는 역시 전체 평점을 약간 상회하는 거의 유사한 수준의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500명의 중도파들의 응답 결과를 따로 분류를 해보면 역시 언론에 대해서 불신한다 303명, 신뢰한다 90명, 중간 어느 쪽도 아니다가 10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국회 신뢰도인데요.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이제 5개 권력기관에 대한 신뢰도 평점 중에 최하위를 기록했는데, 이건 뭐 통계청에서 매년 그 정부기관, 뭐 국회,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기타 뭐 그 종교단체, 뭐 시민사회단체 등등에서 주요 어떤 그 우리 사회의 그 단체나 권력기관에 대한 그 신뢰도 조사를 해서 매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역시 국회는 뭐 만년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에서도 5개 5대 권력기관 중에 국회 신뢰도가 2.02점으로 이제 최하위를 기록했고, 보수, 진보가 전체 평점보다 약간 높은 정도의 평가를 한 반면에 중도층에서 오히려 가장 야박하게 평가를 한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는 보수파는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이고, 진보파는 역시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그룹이 꽤 있을 것이기 때문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약한 중도파들이 오히려 국회에 대해서 가장 냉철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렇게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중도파 500명 중에 국회에 대해서 신뢰한다 40명에 불과했습니다. 불신 376명, 그리고 어느 쪽도 아니다 84명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제 5대 쟁점 이슈, 당시 이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던 5대 쟁점 이슈에 대한
찬반을 역시 보수, 진보, 중도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측정을 해봤는데 5대 이슈는 당시 이제 제시한 5가지 이슈는 일단 검경 수사권 조정, 두 번째 공수처 설치,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그리고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 뭐 패스트트랙 태워서 결국 이제 나중에 그 일방 처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지금 국민의힘과 당시 유승민 의원이 끌고 있던 새로운 보수당인가 뭐 그런 보수통합 그 이슈가 상당히 이제 부각이 됐었고 결국 나중에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통합이 됐죠. 이 5가지 이슈에 대한 보수, 진보, 중도파의 어떤 그 태도를 좀 측정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중도파를 보시면 역시 그 평점을 보시면 보수와 진보층 평점의 5대 이슈에 대한 그 중도파의 평점이 딱 중간을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가지 이슈 모두. 그러니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도라는 사람들이 이런 개별 그 이슈에 대해서 의견이 없어서가 아니라 찬반 명확한 의견들을 가진 중도파가 대략 열에 한 8, 9명 되는데 이분들의 응답 결과를 평균을 내보니까 중간 지점에 있다라는 거고 그게 보수파와 진보파의 중간에 위치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텐데 먼저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봤는데요. 전체 평점은 3.32.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야 된다라는 찬성 여론이 비교적 높았습니다. 진보층에서 가장 높고 보수층은 가장 낮았고 중도층은 전체 평점과 유사했고요. 역시 중도파 500명의 응답 결과를 보면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247명이 찬성 의견을 표했고 156명은 반대, 그리고 약 98명은 어느 쪽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공수처 설치 역시 전체 평점은 3.31로 비교적 찬성 여론이 높은 시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고 진보파는 무려 4.05점이었고요. 보수파는 가장 극명하게 대비되는 2.4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고 중도파는 역시 전체 평점과 비슷한 3.32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이 공수처 설치 이슈와 관련해서도 중도파 500명 중에 과반인 253명은 찬성 입장을 나타냈고 175명이 반대, 그리고 72명이 어느 쪽도 아니다라는 자기 입장을 나타냈는데 이런 이제 이 당시에는 이 공수처 설치는 뭐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국정 과제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벌써 20여 년 동안 계속 사회적으로 이어졌던 어떤 그 중요한 어떤 의제 중에 하나였고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어떤 검찰 권력의 이슈에 대한 우려가 커진 시점이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이 당시에 전반적으로 찬성 여론이 좀 높던 시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당시 역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이슈가 상당히 좀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였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한 의제 이슈를 제시를 했는데 전체 1000명의 응답층의 그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평점은 2.97점으로 나타났고요. 보수층에서 가장 높았죠. 사면 찬성 여론이 평점이 3.52 정도고 진보파는 2.56 정도로 극명히 좀 대비가 되는데 중도파는 전체 평점과 비슷한 2.95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중도파라고 했던 500명 역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찬성 198, 반대 205명, 뭐 약 400명 이상이 또렷한 자기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이 당시에 이제 뭐 첨예한 여야의 쟁점이었고 이 이슈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층은 5점 만점에 3.03점으로 찬성에 조금 더 기울어진 그런 평가를 내렸고요. 진보파에서 가장 호의적으로 평가했고 보수파에서 가장 비판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중도파는 역시 전체 평점과 유사하고 500명의 중도파의 응답 결과만 따로 떼어서 보면 194명은 찬성, 반대는 172명, 그리고 어느 쪽도 아니다는 135명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수통합 이슈에 대해서 이제 응답 결과를 요약한 건데요. 전체 응답층은 보수통합을 해야 된다 쪽으로 비교적 좀 근사한 3.19점의 평점을 나타냈고
당연히 보수 진영의 보수파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내렸고요. 진보파가 가장 낮은 평점을 내렸고 중도파는 역시 중간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500명의 중도파의 찬성 177, 반대 131, 그리고 중간이 약 200명에 가까운 192명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통합에 대해서 소위 중도파라는 사람들이 특별한 의견이 없거나 무관심하거나 뭐 그런 이제 입장이 좀 불분명했던 그런 의제였던 것으로 이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이 중도층 500명의 조사 결과를 한 장으로 좀 요약을 해본 건데, 왼쪽의 권력기관 신뢰도나 우측의 쟁점 이슈 찬반 역시 중도라고 해서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신뢰도 하지 않고 불신도 하지 않는다, 입장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10명에 한두 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역시 이런 불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역시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0명 중에 8, 9명은 개별 이슈나 현안에 대해서 중도파라 하더라도 뚜렷한 자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EBS 킹메이커 제작팀의 실험 사례처럼 예를 들면 대북 전단지 살포라든가 KTX 민영화라든가 이런 대북 이슈나 대북 안보 이슈나 경제 이슈에 있어서는 비교적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반면에 반값 등록금이나 무상교육이나 이런 공수처 설치나 이런 의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진보적 성향을 태도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이 실험과 어떤 조사 사례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중도파는 중간에 머무르고 있고 의견이 없는 유권자층이 아니라 개별 의제나 이슈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입장을 갖고 있는 집단들이고, 그들을 누가 어떤 의제와 이슈를 잘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그들을 더 견인해 갈 거냐, 이게 중도화 전략의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각 정당이나 후보들의 어떤 내년 총선 전략과 관련해서 어떤 함의점이 있는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중도 타령, 중도화 전략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비근한 어떤 한 사례를, 모범적인 사례를 하나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루즈벨트입니다. 이 뉴딜 정책에 대해서 뭐 안팎의 극심한 저항에 부딪혔던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저항을 온몸으로 돌파하면서 결국 미국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지금까지도 사선을 기록하고 있는, 그리고 미국민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이 1936년에 이 루즈벨트의 재선과 동시에 치른 상하원 양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거의 반세기 가까운 민주당 전성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의 정말 어떤 확고한 신념과 소신, 그리고 그런 그 주변의 어떤 중도화 전략에 대한 또는 타협에 대한 그런 참모들의 그 조언을 물리치고 정말 이 어떤 역사와 미국의 어떤 먼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결국 돌파해낸 사례이고요. 화면 한번 띄워줘 보시면 1936년에 이제 이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해인데, 루즈벨트가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라는 곳에서 그 했다는 연설문을 좀 몇 줄 제가 좀 따왔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미국의 역사상 단 한 명의 후보를 패배시키고자 이렇게 많은 정치 세력이 규합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들은 나를 증오하기 위해 똘똘 뭉쳐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증오를 환영합니다. 이제 내가 대통령에 재선된다면 이 세력들에게 제대로 임자를 만나게 되었다고 단호히 말해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정말 확고한 신념과 가치에 기반해서 이 민주당 내에서도 극렬히 반대하는 그런 저항을 돌파하고 미국 역사상 최고 득표율로 지금까지 이 미국 정치사의 어떤 한 장을 완성했던 그런 그 대선이었는데, 이 루즈벨트의 대선을 평가한 다른 전문가의 평가를 들어보면 루즈벨트에 대한 정치 세력들의 맹공은 오히려 루즈벨트에게 득이 되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루즈벨트의 정책, 뉴딜 정책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그의 정책을 지지하게 되었다. 특히 소수의 사람이 국가의 부를 통제하던 중세 시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루즈벨트의 주장을 많은 사람들이 지지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루즈벨트는 중도파를 넘어서 민주적 공화당원의 지지까지 이끌어내면서 60%가 넘는 압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 루즈벨트 사례가 어떻게 보면 선거전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우리가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례로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특히 부분별하게 정말 어떤 그 알맹이 없는 중도 전략을 구사해서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민주당이 귀담아들여야 될 사례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중도화 전략, 그리고 중도층의 특성을 좀 살펴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좀 요약을 해보면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유권자나 우리 대한민국 유권자나 공이, 이건 뭐 거의 세계 공통인데요, 자신의 신념에 부합되는 어떤 정보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반면에 자신의 신념, 자기의 가치에 반대되는 정보는 그게 팩트라 하더라도 철저히 외면하는 그런 확증 편향이 매우 심화되고 있고,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그것을 조장하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떤 정치적 이익을 보려는 세력들이 지금 활개치고 있다. 이게 지금 미국이나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어떤 정치적 현실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중도파는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도덕적 가치에 부합되는 보수적 또는 진보적 태도를 취한다. 그러니까 앞에서 살펴본 뭐 그런 특정한 이 의지에 대해서는 진보적이고, 또 특정한 의지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도층은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중도파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중도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값 등록금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무상 교육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리고 오늘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아마 김남국 의원 그 징계 의결이 아마 표결이 아마 그 펼쳐지는 것 같던데요. 김남국을 징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중도파라는 사람들도 개별 이슈에 대해서 또렷한 찬반 자신의 입장을 가지고 있고, 다만 그들의 응답 결과를 전체 평점을 내보니까 마치 중간에 있는 것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대로 된 중도화 전략은, 보수 진영은 보수적 가치에 부합되는 의제나 이슈, 진보 진영은 진보적 가치나 의지에 부합되는 그런 이슈들을 발굴해서 그 중에 중도파의 다수가 공감하는 그런 공감 이슈를 발굴하고 그걸 전면화하는 것, 그게 바로 중도화 전략의 어떤 출발점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전략을 과연 내년 총선에 어느 정당이 구사할지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중도파는 막판 이슈를 주도하는 정파 쪽으로 기우는, 그러니까 대세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꽤 큰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막판 의제나 이슈를 주도하는, 뭐 민주당이 주도하면 민주당 쪽으로, 반대로 2020년 총선에는 이제 민주당의 의제나 이슈를 주도해서가 아니라 미래통합당이 막판에 이제 대형 설화 사건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그 중도파들이 대거 이제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이제 현상을 우리가 봤었는데, 어쨌든 내년 총선 역시 그와 같은 막판 어떤 주도권을 누가 끌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중도파들의 다수가 해당 정파를 지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뭐 8월 한 달간 간략한 그 여론 동향을 좀 살펴볼 텐데요. 주제하다시피 이제 그 7월 말부터 지금 뭐 최근까지 계속 대형 이슈들이 뭐 연이어 터지고 있는데, 이게 대체로 보면 민생과 무관한 정말 여야의 그 공의 악재들이 이제 주로 이제 지금 정치면을 뒤덮고 있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그 터졌던 큰 어떤 그 사건 사고들을 좀 복귀해 보면, 일단 7월 30일 뭐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여명에 따른 뭐 표의 등가성 뭐 등등 이런 설화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직후에 또 양이원 형이 또 그걸 거들다가 또 대형 사고를 쳤죠. 그래서 민주당은 뭐 노인 편합 DNA를 가진 정당이다, 이렇게 지금 뭐 회자가 되고 있고, 곧이어서 이제 8월 2일 새만금 잼버리 대회 개막식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참석해서 뭐 개막사도 했는데, 이제 그 대회가 뭐 한국이 주최한 국제 대회 중에 뭐 최악의 대회로 지금 이제 그 귀결이 됐죠. 그동안 뭐 쌓아올린 한국의 국격, 한국에 대한 이미지, 이 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큰 찬물을 끼얹었는데, 어쨌든 그건 이제 여권의 약재죠. 그리고 이제 8월 15일 윤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가 있었고, 8월 17일에는 이재명 대표 네 번째 검찰 출석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8월 한 달 동안 여야에 어떻게 유불리하게
작용을 했는지 간략히 좀 살펴볼 텐데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먼저 이제 MBS 조사 결과입니다. 격주간으로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마침 이제 8월 3주 지난주 조사 결과가 나왔고 우리 MBS 조사는 이제 전화면접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격주간으로 진행하는데 마지막 최근 조사는 K스탯 리서치와 코리아 리서치가 공동으로 조사를 했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 열심히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슬라이드 좌측에 윤 대통령 직무평가 추이하고 우측에 정당 지지도 두 개의 이제 그래프를 지금 보고 계신데 윤 대통령 직무평가를 보면 이 MBS는 이제 격주간으로 조사를 합니다. 7월 4주, 그러니까 7월 30일부터 이제 뭐 김은경, 양이원영, 그 다음에 잼버리, 뭐 광복절 계속 이제 여야의 그 불리한 악재들이 터졌었잖아요. 이제 그 이전에 지표하고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반영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금 8월 3주 데이터를 좀 비교를 해보면 7월 3주 대비 8월 3주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이제 여론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윤석열 대통령 긍정률은 4%포인트 올랐고요. 국민의힘도 4%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달 동안 여야의 불리한 그런 악재들이 뭐 여러 건 터졌는데 결과론적으로 MBS 조사 결과만을 보면 윤 대통령 지지율과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여권의 지표가 오히려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민주당은 지금 23%에서 동일하게 23% 횡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MBS 조사만으로 보면 여권이 오히려 그 여권에게 유리하게 비교적 유리하게 그 작용한 것 같다라고 추정할 수 있고요. 우리 이제 리버럴들이 그 열렬히 환영하는 우리 여론조사 꽃 역시 전화면접조사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제 우리 여론조사 꽃은 자체 조사고요. 역시 열심히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우리 꽃은 이제 막강한 어떤 후원 그룹이 있어서 매주 조사를 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그 7월 말부터 불거진 여야의 악재들이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7월 4주 대비 지금 최근 조사인 8월 3주의 윤 대통령 지지율을 살펴보면 오히려 2%포인트 소폭 상승했고요. 국민의힘도 1.7%포인트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43에서 42, 한 1.2%포인트 오히려 하락한 걸로 나타났고요. 부정률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정률도 오히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MBS와 여론조사꽃, 전화면접조사인 두 개 기관의 지표만을 토대로 할 때 7월 말부터 지난주까지 그런 악재들이 반영된 이 대략 한 달 좀 안 되는 기간 동안의 여론 흐름을 살펴보면 여당이나 여권이나 야권의 그 악재가 두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권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고 면접조사 중에 이제 한국갤럽 데이터를 오늘 생략을 했는데 한국갤럽이 15일 지난주 화요일이 광복절이어서 8월 3주 조사를 쉬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오늘 시간에는 한국갤럽 그 추세는 이제 생략하고 넘어간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뭐 대표적인 ARS 조사 기관인 리얼미터 조사를 살펴보면 역시 7월 4주 대비 윤석열 대통령 긍정률은 1%포인트 소폭 상승했고 부정률은 0.5%포인트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록 오차범위 내의 그 변동이기 때문에 큰 의미 부여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권에 여러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당 지지도를 살펴보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공이 7월 4주 대비 소폭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도에서도 민주당이 특별히 여당의 여권의 악재와 관련해서 재미를 본 게 없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최근 뭐 한 달여 동안 지금 주거니 받거니 쌍방 여러 악재가 터졌는데 양당 공의 또는 윤 대통령의 긍정률이나 부정률 역시 고착화된 상태로 지금 행보하고 있고 여론 흐름에 특별한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제 지금 다음 주에 지금 예고된 그 어떤 주요 의제 이슈들을 보면 지금 일본 정부가 뭐 8월 25일 전후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수도 있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오늘 아마 일본 내각에서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가 있고 지금 북한이 지금 다음 주에서 8월 말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라고 지금 뭐 통지를 했다고 하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이제 여야에 어떻게 유불리하게 작동할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 이제 다음 달 말이 지금 추석이잖아요. 그러면 항상 추석을 앞두고 밥상머리 민심을 여야 모두 이제 그 고민하게 되는데, 지금 엊그제 17일 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네 번째 검찰 출석했고, 지금 국회 회기가 지금 시작이 됐죠, 아마. 그리고 9월에 또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영장이 나오니만이 지금 이런 그 여의도에 위기감이 지금 감돌고 있잖아요. 이것들이 이제 과연 8월은 물리적으로 지금 영장 청구가 어렵다라고 보면, 검찰이 영장을 친다고 가정했을 때 8월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보면 9월에 뭐 그런 사단이 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이제 그 직후가 추석이란 말이죠. 최근 올 들어서 지금 여야의 어떤 그 여론 지표에 그 특별한 변곡점이 나타나지 않고 지금 뭐 기찻길처럼 지금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제1야당의 대표인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향배에 따라서 이 추석 밥상머리 민심이 출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다. 그걸 능가하는 어떤 그걸 뛰어넘는 뭐 여권의 어떤 다른 의제가 이슈가 터지지 않는다면 당분간 추석까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간략히 살펴본 이제 중도화 전략을 시도하기 위해서 그 중도파들의 특성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중도파 중에는 분명히 자기가 진보적 또는 보수적인 그런 태도를 가진 응답자들이 대다수라는 것, 오늘 우리가 좀 여러 실험과 어떤 조사 사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좀 확인을 했고요. 그렇다면 각 정당이나 후보님들 역시 어떤 그런 중도파의 특성에 부합되는 어떤 의제나 이슈를 발굴해서 그걸 주도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우리 민주당의 그 중도화 전략을 몇 가지 좀 살펴보면, 열린우리당 시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열린우리당이 국회 과반을 유지할 때잖아요. 느닷없이 정동영 대표와 당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가 중도 실용 노선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열린우리당 몰락으로 이어졌죠. 그 정동영, 김한길이 중도 실용 노선을 표방하니까 제일 환호했던 매체가 조선일보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 매체가 환영하는 민주당의 중도화 전략은 실패할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 2007년 대선 넘겨주고 2008년 총선에서 참패하고 2009년 무렵에 이제 뉴민주당 플랜을 들고 나오죠. 근데 그 뉴민주당 플랜이 지금 어디로 증발했는지 알 수 없겠고요. 역시 2012년 대선에서 패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집권기인 2018년 이해찬 당대표 시절에 장기 집권 플랜을 들고 나옵니다. 뭐 100년 집권, 20년 집권. 근데 이 장기 집권 플랜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사람이 제가 추정하기로는 당시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이었어요. 이분이 2019년 1월 기자간담회에서 진보 중도 국민정당을 건설해서 민주당이 장기 집권을 열겠다, 그런 플랜을 짜겠다라고 아주 의욕적인 그런 입장을 밝혔었는데, 결국 작년에 대선에서 정권을 또 넘겨줬죠. 마지막으로 2021년 송영길 당대표 역시 중도 확장 전략이라는 것을 추진하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었습니다. 근데 중도파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방향을 잘못 잡으면 그 전략은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귀납적인 시사점을 좀 오늘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내일 모레까지 또 큰 비가 예고되어 있다고 합니다. 비 피해 없도록 좀 그 만전을 기해서 좀 잘 대비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남은 인생 중에 가장 지금 시원한 여름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라는 비관적인 전망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그 기후 환경운동가들이 지금 내년 총선 의제로 기후 위기를 어떻게 부상할 건지 굉장히 고심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 정치의 역할이고, 정치가 반드시 그걸 풀어내야 될 이제 숙제잖아요. 따라서 내년 총선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기후 위기, 환경 위기에 대한 의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천착해서 밀도 있게 좀 준비하셔가지고, 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그런 유권자들을 공략하고 그들의 표심을 얻어서 내년 총선의 승리를 도모하시기를 응원하면서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